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붕괴로 현장에는 아직 구조하지 못한 5명이 매몰된 상태입니다. 3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2명은 실종된 상태인데 무너진 타워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발파 해체한 뒤 구조 작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장에는 아직 5명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시는 곳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와 달리 조명을 모두 꺼둔 상태지만 날이 밝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현장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3개가 서 있는데 이 중 중간에 있는 5호기가 폭삭 주저앉은 상태입니다. 현재 붕괴 사고 현장에 매몰돼 있는 작업자는 모두 5명입니다. 매몰자 3명의 경우 위치는 파악되지만 아직 구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중 1명은 사망, 2명은 사망 추정입니다. 나머지 작업자 2명은 위치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가운데 현재까지 4명만 구조됐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성이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해체를 서두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무너진 보일러타워 5호기의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에 대해 다음 주 초쯤 서둘러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몰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야 하지만 인근 타워의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현재로서는 중장비를 동원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구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몰된 작업자들을 하루빨리 구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현재 4호기와 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습본부는 어제 오후부터 필수 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 현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보일러타워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한 이후 매몰자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발파 전까지 구조견과 내시경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를 동원해 실종된 작업자 2명에 대한 수색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대전에서 구중추돌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전주에서는 20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양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한 대가 도로 난간을 산산조각 내고 인도 위에 올라섰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다른 차량도 뒷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거나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대전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여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테슬라 차량이 과속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그 충격으로 잇따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새벽 4시쯤 운전하다 30대 여성 SUV 운전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근처를 지나던 60대 행인도 파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 씨를 다음 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서울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소주를 3병가량 마신 상태로 1km 정도 운전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롯데백화점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대테러 대응팀 등을 서울 롯데백화점 10곳에 출동시켜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고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 노원점에 있는 영화관에선 비상벨소리와 대피 안내를 들은 이용객 100여 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IP 주소들을 확인하는 등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5층짜리 건물 지하 1층에서 있는 파티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파티룸에 있던 6명이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9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30분 만에 불을 완전히 끄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주치폭력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일까지 다반사인데 한 경찰서에서는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칼을 빼들고 나섰습니다. 효과가 어땠는지 부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양이 티를 입은 남성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곤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습니다.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경찰관을 깨물기까지 하고 택시기사의 멱살을 붙잡고 때리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술에 취해 폭행과 행패를 일삼는 이른바 주치폭력의 적나라한 민낯들로 지역을 가릴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주치자 관련 112 신고는 지난 2020년 35만 4,600여 건에서 지난해 41만 8,700여 건으로 18%가량 늘었습니다. 전체 신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괴롭히고 공권력에도 막무가내로 나오면서 치안력 소모가 막심한 상황. 그러자 경기도의 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부터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불구속 수사를 하던 관행을 깨고 상습적이거나 보복 우려가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실제로 6개월 동안 21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강도 높은 대처로 관련 신고도 크게 줄고 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상습 주치자들을 많이 구속시키고 엄정하게 처리를 하니까 경각심도 느끼고 주치 신고를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 반응도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해서 확실히 달라졌다로 바뀌었습니다.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말 못할 그게 참 고충이었는데 집행이 강력하게 된다고 소문나니까 많이들 자제하시더라고요. 연말 송년회 등을 앞두고 또다시 주치범죄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청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술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나란히 특검에 나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 씨에게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제공받고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은 관련이 없다는 오 시장과 오 시장이 대납을 지시했다는 명 씨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해왔고 특검은 결국 두 사람을 소환해 대질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오 시장,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명 씨는 조사 전부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의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이것조차도 저희 캠프에 정기적으로 제공된 사실이 없다는 게 이기는 조사 만들어달라는 거죠. 어떻게 내 전화번호 알아요? 어떻게 입금을 시켜요? 누군가는 지시해서 누군가는 연결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세훈이에요. 8시간가량 진행된 대질 조사에서 특검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궁했습니다. 그간 오 시장은 명 씨를 단 2차례 만났고 후원자가 돈을 보낸 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명 씨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대가로 아파트까지 약속했다며 의혹은 사실임을 주장해왔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철원 부시장이 진술이 상당히 저가 진술한 거하고 많은 부분이 일치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역시 대질신문은 잘한 것 같습니다.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특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오 시장을 기소할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비비의 브랜드 손가방을 선물한 정황이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에서 드러났습니다. 양측은 선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빠르게 인정한 가운데 향후 대가성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에서 디올 제품 20여 개를 확보한 날
자택에선 로저비비의 브랜드 손가방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메모지와 함께였습니다. 곧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받은 특검은 이 가방과 메모지까지 확보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지 이틀도 지나지 않아 김 의원과 김건희 씨 양측은 가방 제공과 수수를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입장문에서 2023년 3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뒤 배우자가 선물한 거라며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사회적 예의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인 사이의 의례적인 예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며 특검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 씨 측도 100만 원대 가방 수수를 인정하며 대가적 목적이 아닌 사회적, 의례적 차원 선물이었고 어떤 청탁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압수수색 자체가 별건이고 불법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양측이 이처럼 사실관계를 수긍하고 나선 건 받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디올 가방 수수 때처럼 김 씨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에 청탁금지법 처벌을 피할 수 있고 알선수재나 뇌물죄 등의 적용을 위해서는 대가를 약속하거나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이 필요합니다. 결국 특검으로서는 대가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 가방을 준 건 국정 사유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자제하면서도 파장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기현 의원 부인이 김건희 씨에게 클러치백을 선물한 시점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 쟁탈전이었는데 최종 승자는 초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김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유력 주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출산 지원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안철수 의원은 윤심이 아니라는 용산발 인용 보도가 나가면서 사실상 친윤 교통 정리가 이뤄졌습니다. 당대표 선출 규정까지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해서 100% 당원 투표로 바뀌면서 김 의원은 윤심을 등에 확실히 업고 과반 득표의 성공, 집권 여당 수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온몸을 바쳐서 국민의힘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클러치백 선물 시점이 전당대회 이후라고 하더라도 의례적 인사 이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에선 까도 나오는 김건희 비리, 기네스북에 기록될 부끄러운 역사, 국정 사유화 게이트 등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특혜를 명품과 맞바꾸는 전방위적 권력형 비리라며 김건희 씨가 당대표 선거에서 무슨 역할을 했고 무엇을 도와줬냐고 캐물었습니다. 정치적 뇌물이 국민의힘의 심장부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대통령 권력이 당내 권력 구도에까지 남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국정 사유화입니다. 국민의힘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는 김 의원 본인 입장으로 가름하며 당 차원의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3대 특검 수사가 정작 의혹의 본질인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슨 가방만 잔뜩 나오고 뭐가 있습니까? 큰 테마. 가장 핵심적으로 그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전된 것이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 빌미를 줬다는 점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뼈 아픈 대목으로 꼽힙니다. 민주당은 당분간 명품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일 거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이슈 또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세를 펴며 전선을 넓힐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내부 반발이 이어진다며 기강 붕괴를 즉시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반발의 중심에는 이른바 친윤석열 라인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전 정권 핵심과의 인연을 방패 삼아 조직의 통제를 거부하고 항명성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명백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을 두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SNS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인 만큼 애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 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외압의 윗선이 법무부 장관인지 용산인지 또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 대통령을 향하는 수사와 재판의 칼끝을 막아세우기 위함이었는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 항소를 포기한 이튿날 정진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리면서 정 검사장이 별도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 검사장의 사의 표명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시한인 그제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수사공판팀 검사들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공소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로 검사의 보안 수사권 존폐가 논의되는 가운데 일선 검찰청들이 보안 수사 성공 사례를 알리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주장해온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의 수사를 아예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강경파 입장입니다. 경찰 사건에 대한 보안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검찰 내에선 임은정 검사장이 같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보안 수사라는 걸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런데 임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 동부지검은 최근 보안 수사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오피스텔 관리단 임원이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관리소장에게 앙심을 품고 사문서 위조죄로 허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찾아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다른 검찰청들도 홍보 대열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경찰이 지적장애인을 횡령 피의자로 송치한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알렸습니다. 두 차례 보안 수사 요구에도 경찰 결정이 바뀌지 않아 장애인이 누명을 쓸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약자나 서민이 피해자인 민생 사건들인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득하려는 여론전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상 검찰은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기소 의견으로 넘겨받은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을 제외하고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도 일종의 수사라며 폐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안 수사 요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입니다. 수사 권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동시에 인권과 피해자 보호까지 고려한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향후 논의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둔 마지막 주말입니다. 전국 종교시설에 수험생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새벽 4시 반, 입김이 나오는 쌀쌀한 날씨. 가라앉은 어둠을 뚫고 교회의 하루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매일매일 저마다의 간절함 속에 모이는 새벽 기도회. 이번 주 특별 기도 제목은 내내 수험생입니다. 평안과 담대함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동안 수고한 모든 그 수고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학부모로서는 처음 치러보는 자녀의 수능 시험. 애태우며 보낸 지난 1년인데 심리적인 압박이 되는 건 아닌지 부모로서의 노력이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고 또 사랑하는 아들하고 그런 소통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아들은 인생의 중요 여정 앞에서 주변을 챙길 만큼 이미 넉넉히 자라줬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수험생에게도 다 좋은 결과가 있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한 사찰, 경내에 붙은 형형색색 종이에 합격을 기원하는 소원들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사람들은 붉은색 연등이 가득한 법당 안에서 엎드려 침묵으로 소원을 빕니다. 수능 당일날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어떤 잡생각이나 그런 거에 유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시험을 잘 마쳤으면 하는 생각으로 숨가쁘게 지나온 노력의 시간이 이내 결실이 되길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탭니다. 1년 동안 정말 잘 달려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자는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지난해보다 많습니다. 한층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 자연계 학생들까지 점수 받기 쉬운 사회탐구 영역으로 쏠리는 등 여느 때보다 변수가 많은 수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0만 명 남짓, 재학생이 67.1%, N수생과 검정고시 출신 등 졸업생이 32.9%입니다. 재학생도 졸업생도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졸업생 가운데 N수생은 줄고 검정고시 출신은 많아졌습니다. 내년 의대 정원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응시 인원이 많은 만큼 한두 문제만 더 맞아도 등급이 올라가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수는 그야말로 치명타가 됩니다. 특히 선택 과목당 20문항밖에 되지 않는 탐구 영역은 더 꼼꼼하게 풀어야 합니다. 77% 수험생이 사회탐구를 선택한 역대급 사탐러는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입니다. 사회탐구는 한두 문제 차이로 1등급과 2등급이 갈리게 될 거로 전망되고 최상위권 수험생만 남은 과학탐구는 1등급이 하늘의 별 따기일 공산이 큽니다. 탐구 영역이 어렵게 출제된다면 수시 전형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자가 속출할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결국 변수가 많은 올해는 수시 지원자든 정시 지원자든 그 어느 때보다 수능 점수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어제 새벽 1,460원도 뚫은 채 마감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해 연평균 환율은 IMF 때보다도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는 구조적 원인이 해소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1,458원대까지 오른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더 뛰었습니다. 결국 어제 새벽 전장 대비 13원 8전 급등한 1,461원 오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야간 종가 기준 지난 4월 8일 1,479원 이후 7달 만에 최고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주 거품 논란, 흔들리는 고용과 소비 지표 등 미국발 불안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 증시 이탈로 달러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외국 기관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익이 나면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특히나 이제 연말에는 뭐 보너스라든지 성과 그리고 내년에 계약, 그리고 글로벌 비교. 여기에 우리 경제 환경이 달러가 많이 빠져나가도록 바뀌었습니다. 기업 해외 투자와 개인의 해외 금융 투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말 우리나라의 순대외 금융자산 규모는 1조 304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5년도 안 되는 기간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10년간 연 최고 2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 동결 등 시장 기대에 못 미친다면 환율이 1,500원까지도 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자산 간 격차,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를 해소하려면 국내의 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굉장히 필요해요. 올해 원화 가치는 역대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주간 종가 기준 평균 환율은 1,400원이 넘어 1998년 연평균 1,394원대보다 높습니다. 물가를 밀어올리는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타격을 주는 고환율,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강화된 규제로 양극화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달 전용 84제곱미터가 한 달 만에 3억 7천만 원이 뛴 39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반면 서울 노원구의 대단지 아파트는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근 5억 7천만 원에 팔렸는데 5달 전보다도 3천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아파트값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8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그 상위 20%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는 하위 20% 아파트를 7채 가까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유는 고가 아파트값 올라가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입니다.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5월 30억 원을 넘더니 지난달엔 3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과거부터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인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근본 원인으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해진 대출 세금 규제로 양극화가 더욱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수요는 이어지는데 외곽 지역 거래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이 과열을 억제하는 그런 부분들은 목표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 즉 입지라든가 상품성이 뛰어난 핵심 자산으로만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지는 그런 초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내년에도 양극화가 뚜렷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민과 청년층의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서 최첨단 칩의 샘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CEO는 타이완 신주시에서 개최된 TSMC의 연례 체육대회에 참석해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 3곳은 우리를 지원하기 위해 생산 능력을 엄청나게 확충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최첨단 인공지능 가속기 블랙웰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TSMC에 웨이퍼를 추가 주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팩트시트와 양해각서가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두 정상의 만남으로 석 달여간 이어지던 관세 세부 협상을 극적 타결한 한미 양국. 구체적인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와 양해각서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팩트시트는 양국이 합의한 사실과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일종의 설명 자료입니다. 자국민에게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공식 협정이나 조약보다 간결한 형태로 작성됩니다. 이번에 발표될 팩트시트에는 관세 분야에서 구체적인 인하율, 연간 대미 투자금 상한선, 양국 간 이익 배분율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안보 분야에선 한국의 방위비 인상, 동맹 현대화 방안을 비롯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까지 포함될 전망입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는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조인트 팩트시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MOU, 즉 양해각서는 팩트시트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 특히 미국 내 조선업 등 각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팩트시트와 양해각서 모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해각서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책임 범위나 원칙 등이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자평하는 성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팩트시트에 담고 담아진 다음에 이제 MOU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우리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유럽연합은 공동 팩트시트만 작성했고 일본은 구체적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우리 반도체의 최애국 대우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장소 등 한미 간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는 만큼 쟁점을 정리할 팩트시트의 발표 시점과 내용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1일 폐막한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두고 중국에선 비공식이란 용어를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 1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은 중국 시진핑主席. 내년 11월 재회를 기약하면서 비정식 회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在中国广东省深圳市举办亚太经合组织第33次领导人非正式会议。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의 영문 표기는 경제 지도자 회의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굳이 비정식이란 말을 덧붙인 이유는 뭘까? 21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에이펙 정상회의. 시 주석 맞은편에 다름 아닌 타이완 대표가 앉았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이 동등하게 마주 앉는 건 유엔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에선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1989년 탈냉전 기류 속에 출범한 에이펙이 국제법적 구속력 없는 느슨한 협의체여서 가능한 일입니다. 회원국 대신 회원 경제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91년 중국이 타이완, 홍콩과 에이펙에 동시 가입할 때도 주권 국가와 지역 경제를 구별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결국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에이펙 정상회의도 정식이라고 볼 수 없던 겁니다. 경주 에이펙 때 한국에 의전 불만을 표시했던 타이완. 중국의 방해 공작 탓이란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 중국은 신임 일본 총리가 에이펙 계기 타이완 대표와 따로 회담하자 격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世界上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日方有关行径严重违背一个中国原则。 중국은 내년 선전 에이펙의 주최국으로서 모든 회원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겨냥한 대대적인 공습을 이어가면서 주말 동안 7명이 숨지고 전력 공급 중단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전쟁 이후 네 번째 겨울을 맞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를 겨냥한 제재를 서방에 촉구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아파트 벽 사이로 불길과 연기가 새어나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다리를 놓고 다친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9층 높이 아파트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면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네 번째 큰 동부 드니프로에서 러시아 드론 공습을 받아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가 주말 밤 동안 쏜 드론만 450여 대, 미사일은 45발에 달합니다. 자포리자 남동부에서 3명이, 북쪽 하르키우 주에서도 1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도 전날 밤 드론 공격을 받아 에너지 기반 시설이 파손됐으며 크레멘추크에서도 전력과 수도가 끊겼습니다. 국영 에너지 업체는 2022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 공습을 받아 주요 지역 전력 생산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가 겨울을 앞두고 시민들의 일상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는 물론 원자력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Тиску на Росію замало, і будь-які послаблення в вже існуючих форматах тиску тільки мотивують Путіна затягувати цю війну, завдавати більшої шкоди нашій країні, нашим людям. 전쟁 이후 네 번째 겨울을 맞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취약계층에 심각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군 작전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고 오히려 우크라이나 공습에 경유시설 등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해외에서 이른바 크로밍으로 불리는 SNS 유행 영상을 따라하다가 10대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를 들이마신 뒤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단 한 번만 마셔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19살 레나 오르크 양은 방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이른바 크로밍 챌린지를 따라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크로밍은 더스팅으로도 불리는데 탈취제나 헤어스프레이 같은 휘발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을 들이마신 뒤에 환각 상태에서 영상을 찍어 올리는 걸 말합니다. My daughter and her boyfriend had door-dashed product to my house. And I didn't know, it's keyboard cleaner. I didn't know what they were doing with it. 조회수 경쟁 속에 온라인에는 집안이나 학교, 심지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스프레이를 흡입한 뒤 비틀거리는 모습을 담은 10대들의 영상이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호기심에 한 번만 따라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This is extremely concerning. When they inhale these chemicals in the gas, it'll actually replace the oxygen within their lungs and within the rest of their body. 실제 지난해 6월과 지난 5월에도 영국에서 10대 2명이 스프레이를 흡입했다 숨졌습니다. 또 지난 8월에는 영국 요크셔주에서 12살 소년이 탈취제를 마신 뒤 심정지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자극적인 영상일수록 인기와 조회수가 올라가면서 생명을 건 위험한 행동이 아이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 노출에 눈 감고 챌린지라는 명목으로 따라하기를 사실상 방관하는 SNS 업체에 대한 근본적인 규제와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유흥가에서 경찰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던 차량이 술집으로 돌진해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템파 경찰은 미 동부 시간 8일 새벽 0시 반쯤 은색 승용차가 인파가 몰린 술집을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난폭 운전을 하며 자동차 경주를 벌이다 템파 경찰서 항공순찰대에 발각되자 과속으로 이보시티 지구로 달아났다가 술집 인근의 10여 명을 들이받았습니다. 브라질 남부 지역을 덮친 토네이도로 6명 이상이 숨지고 6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브라질 파라나주 정부는 토네이도가 수많은 주택과 상업시설에 영향을 미쳤다며 지금까지 6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실종자도 보고되고 있어서 최종 사망자 집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으며 600여 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소셜미디어에는 지붕이 날아간 주택, 벽체가 뜯겨나간 빌딩, 쓰러진 전봇대와 나무 등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공유됐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 속 막바지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기 좋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1.3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내일부터는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지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 4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날씨인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부지방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충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까지 좁혀진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 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고요.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1.3도, 대전은 10.5도, 대구는 12.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9도, 대구도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부터 반짝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타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